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빚 때문에 회사가 망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저도 전세 대출 때문에 집을 빼야 해요.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요. 하지만 중학생 손자 준호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창피해요. 모두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식의 분노가 폭발하며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정직만 가르쳤던 아버지는 돈 앞에서 변해버린 자식들에게 절망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2005년 가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현수막들이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며 펄럭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태식의 기와집이었습니다. 74세인 태식은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기와집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태식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죠. 마당 한쪽에는 아내 순이가 가꾸던 텃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태식이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배추와 무, 상추 같은 것들이 계절을 따라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태식은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보, 올해 배추는 작년보다 더 잘 됐네요. 태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파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또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한 그 남자는 벌써 일주일에 3번째 방문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안 팔겠다고 버티시는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 기회예요. 평당 가격이 벌써 2배로 뛰었다고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소? 돈이 그리 중요한가? 중개업자는 아쉬운 듯 혀를 차며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태식은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길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집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굴삭기가 내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태식과 같은 또래의 김씨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 작년에 자식들이 설득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니까 팔고 좋은 아파트로 가자는 자식들의 말에 결국 넘어간 것이죠. 태식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사 시절 제자들과 찍은 사진, 퇴임식 때의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까지. 특히 도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도연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선생님이 될래. 하며 밝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태식의 엄격한 교육 방식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딸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빠는 맞는 말만 하시니까 재미없어. 선영이 중학생 때 한 말이 아직도 태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식은 교단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학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새벽까지라도 학부모와 상담을 했어요. 졸업생들이 명절마다 찾아와 인사를 드릴 정도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늘 서먹서먹했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하세요? 젊은 교사가 물으면 태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봐주면 계속 안 이래져요. 그런 태식이 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도연이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느냐며 꾸짖었고, 선영이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하면 공부할 시간에 왜 놀기만 하려 하느냐며 못마땅해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태식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아내 순이가 있을 때는 맵기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졌는데 이제는 대충 때우는 식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태식의 까다로운 입맛을 잘 알고 있어서 매번 정갈한 반찬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태식의 일과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대부분 재개발 바람에 팔고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태식이 지나가면 남아있는 몇몇 이웃들이 선생님도 이제 그만 결정하시지요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식은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을 상에 올렸어요. 넓은 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순이가 있을 때는 맵기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태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곤 했습니다. 여보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태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태식과 아이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태식이 너무 엄하게 꾸짖으면 아이들을 달래주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둘 사이를 중재해주곤 했죠. 밤이 깊어가자 태식은 평소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왔다. 모든 이웃이 집을 팔고 떠나는데 나 혼자 남아있으니 외롭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다. 순이의 추억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모두 여기에 있지 않은가. 내가 평생 정직만 외쳤는데 정작 내 자식들한테는 따뜻한 아버지가 못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재개발 현장의 소음이 새벽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굴삭기 소리와 트럭들이 오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태식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세면을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가니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빗자루를 들고 떨어진 낙엽들을 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집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장롱 정리나 해볼까?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손대지 못했던 안방 장롱을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순이의 옷가지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오동나무 장롱이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품 중 하나였어요. 40년 넘게 사용한 장롱은 여전히 튼튼했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조금씩 벗겨져 있었어요. 태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순이의 한복과 외출복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순이다웠어요. 순이는 살림살이에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옷들에서는 은은한 방충제 냄새와 함께 순이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옷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건 순이가 환갑 때 입었던 한복이네. 태식은 분홍색 저고리를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순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식들과 손자, 제자들까지 모두 모여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순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었죠. 그때만 해도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파란색 외출복을 보니 도연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그 옷을 입고 입학식에 참석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며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그때 순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준비물을 챙기고 입학식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까지 싸주었거든요. 선영이 결혼할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도 있었습니다. 그날 순이는 딸을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허전하다며 하루 종일 눈시울을 붉혔었죠. 선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순이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며 감격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남의 사람이 되는구나라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장롱의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순이가 워낙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봉투마다 순이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보험 관련, 은행 관련, 기타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태식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생명보험 증서, 적금 통장, 아이들 어릴 때 교육보험 증서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만기가 지났거나 해지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런 것까지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것이에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봉투 맨 밑에서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고 구식 타자기로 친 것 같은 글씨체였어요. 태식은 돋보기를 쓰고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경기도 용인시 어느 지역의 땅 300평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언제 이런 땅을 샀지? 태식은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등기일자를 보니 1975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때는 태식이 한창 젊은 교사였을 때였죠. 도연이 중학교에 다니고 선영이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입니다. 아, 그때 태식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교직 10년 차에 받은 특별 보너스가 있었어요. 당시 정부에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한 일시금이었습니다. 액수가 꽤 컸던 기억이 나요. 순이는 그 돈으로 집이나 수리하자, 부엌도 넓히고 아이들 방도 만들자고 했지만 태식은 장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당시 중개업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선생님, 이 땅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사두시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보실 겁니다라며 열심히 설득했었죠. 태식은 그 말을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산과 들만 있는 외진 곳이었거든요. 중개업자의 말과는 달리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다른 개발 소식이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태식은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순이도 이 땅 얘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땅을 사느라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태식은 문서를 들고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부동산 소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부동산 란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인 지역이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럴 수가. 태식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 지역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미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었고 보상금도 평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책정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계산기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러보았습니다. 300평에 평당 최소 500만 원만 쳐도 15억 원이었어요. 만약 더 좋은 조건이라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태식은 어리둥절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월급쟁이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도 만들어두자는 마음으로 산 땅이었는데 정말로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태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태식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식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소원한 사이라고 해도 이런 큰일은 가족과 상의해야 했습니다. 태식은 먼저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 아버지세요?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좀 왔으면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바빠서요. 무슨 얘기인지 전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꼭 와서 봐야 할 것이 있어. 결국 도연은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어서 딸 선영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아빠야. 아버지? 어머,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선영도 놀란 기색이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오빠랑 같이 이번 주말에 좀 와라. 선영은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오랜만에 두 남매가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왔고 선영은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둘 다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특히 도연은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식은 거실에 앉은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이들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도연은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선영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둘 다 생활의 무게에 눌려 사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부터 마시자. 태식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자꾸 보며 조급해했고 선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불렀다. 태식은 땅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이게 뭔가요? 도연이 문서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인 만큼 문서를 읽는 것은 익숙했어요.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이네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태식은 30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교직 10년 차에 받은 보너스로 투자했던 땅,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그리고 최근 그 지역이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이 저희 것이에요? 확실해요? 도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땅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태식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평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간다더라. 300평이니까. 도연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최소 1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하겠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아까까지 어색하고 차가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활기차고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며 감탄했고, 선영은 아버지가 그때 투자를 참 잘하셨네요. 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뭔가 불편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 같았거든요. 아까까지 시계만 보고 빨리 가려던 도연이 갑자기 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선영의 말투도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태식은 씁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도연과 선영은 계속 땅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팔 계획이세요? 보상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식은 아직 아무 생각 안 해봤다고 대답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두 남매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도연은 내일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 선영은 아버지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땅 때문에 온 것일까요? 태식은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전 투자한 그 작은 결정이 이렇게 가족의 관계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은 기뻤지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도연과 선영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둘은 태식이 보여준 땅 문서와 신문 기사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선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오랜만에 아버지께 맛있는 아침 드리고 싶어요. 선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도연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 개발 계획을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에서 신도시 1호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 년에 한 번씩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열성적으로 변한 것이 신기하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언제 팔 생각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태식이 대답하자 선영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선영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선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평소 태식이 혼자 먹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선영의 배려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땅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아버지, 변호사인 제가 보상 협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요즘 토지 보상 관련 법률이 복잡해서 전문가가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태식은 그래도 되겠느냐며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와서 살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평소 명절에도 바쁘다며 일찍 돌아가던 선영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태식은 어리둥절했어요. 오전이 지나자 도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도연의 제안에 태식도 동의했어요. 30년 만에 그 땅을 직접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은 태식의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도연과 선영은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신도시 땅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더라. 우리 운이 정말 좋았네. 그들의 대화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이 태식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태식은 놀랐습니다. 30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그곳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곳곳에 측량 기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개발업체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주 설명회 안내 같은 팻말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이 정도면 평당 1,0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선영도 와 정말 잘 되겠네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태식은 묵묵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순이는 여보, 이런 외진 곳에 돈을 쓴다고요? 정말 개발이 될까요? 라며 걱정했었죠. 태식은 믿어봐요. 분명히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라고 답했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개발업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지역 토지 주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도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직원은 명함을 건네며 곧 토지주 설명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도연과 선영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고요. 선영도 그러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투자 방법도 고려해야죠라고 맞장구 쳤어요. 태식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자신을 빼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은 땅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결정은 아이들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 아니냐?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죠. 도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세무 문제도 있으니까요. 선영도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자식들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으로 토지 관련 법률을 검색했고 선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알아봤어요. 태식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소원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공허했어요. 저녁이 되자 두 남매는 또 하룻밤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토지주 설명회에 같이 가야죠. 도연의 말에 선영도 저도 같이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 태식은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기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변화가 진짜 가족의 화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까요? 이틀 후 토지주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도연이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는 단정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넥타이까지 메어주었습니다. 선영도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설명회 장소인 용인시 문화센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태식과 비슷한 연령대의 토지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달리 그들 대부분은 자녀들과 함께 왔고 심지어 변호사나 세무사를 대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앞자리로 가죠. 도연이 태식의 팔을 잡고 앞으로 안내했어요. 선영도 좋은 자리에서 들어야 놓치는 게 없을 거예요라며 따라왔습니다. 태식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설명회가 시작되자 개발업체 담당자가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되며 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조감도는 정말 웅장했어요. 토지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도연은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선영은 휴대폰으로 발표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상 절차는 6개월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원하시는 분들은 현금 대신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곳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한 노인이 질문했어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되자 곳곳에서 토지주들과 업체 직원들이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연은 태식을 이끌고 상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땅은 300평인데 정확한 보상액을 알 수 있을까요? 상담 직원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위치라면 최고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간 선영이 헉소리를 냈어요. 36억 원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측량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을 것입니다. 그래도 20억 원은 넘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과 선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박이에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도연도 평생 꿈도 못 꾼 돈이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두 남매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도연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하죠.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영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좋은 요양원도 알아보시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이제는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태식은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회사 확장을 위해서인데. 선영도 저도 아이들 교육비랑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말했어요. 태식은 드디어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과 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도연이 변명했지만 태식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영도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태식 선생님 댁 맞나요? 그들은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 제안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사실 선생님 땅 위치가 워낙 좋아서 다른 조건으로 협상하고 싶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긴장한 기색으로 아버지 뒤에 섰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현금 보상 대신 신도시 내 최고급 아파트 세 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어요. 시가로 따지면 50억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특별 혜택도 드립니다.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다며 서둘러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태식은 갑자기 모든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작은 땅 한 조각이 이렇게 가족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도 너무 큰일이 되어버렸네요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연과 선영의 속삭이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두 남매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뭔가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몰래 문틈으로 내다보았어요. 오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어. 선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전세 대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운영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들어주실까?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실 거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해. 태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과 선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버지를 대했어요. 아버지, 밤새 많이 고민되셨죠? 선영이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도연도 어려운 결정이니까 충분히 상의해요라며 다가앉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진 것이 어색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아파트 세채 제한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금보다 부동산이 안전하고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선영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파트 세채면 우리가 관리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연의 아내 미영과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 미영 씨도 왔네요. 선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평소 신우이와 그리 친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중학생인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평소 할아버지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미영은 도연을 한쪽으로 불러 뭔가를 속삭였어요. 태식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 일이냐?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보, 이 얘기 지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도연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어요. 결국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급한 상황이에요. 회사에 투자했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태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5억 정도인데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법무법인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해요. 준호 아빠가 평생 쌓아온 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선영도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 하지만 곧 선영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땅이 갑자기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해요.
땅을 파시면 저희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선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미영과 준호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막막했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돈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는 아이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은 언제부터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느냐?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때문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구는 거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개발업체 직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안 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직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혹시 가족회의 중이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결정해 주시면 특별 조건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촉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두 나가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개발업체 직원들은 당황해서 서류를 챙겨나갔고 도연과 선영 그리고 미영과 준호까지 모두 얼어붙었어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방에서 태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작은 땅 한 조각이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안방에서 한참을 혼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갔는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아내 순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순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순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마 따뜻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태식은 순이와의 추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던 일, 도연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던 일, 선영이 결혼할 때 순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1시간 후 태식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모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연과 선영, 미영과 준호까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태식이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안다. 돈 때문이지? 직설적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40년 교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절박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박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이용해도 되는 거냐?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가 되는 거냐? 도연도 변명하려 했지만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뭐였지? 정직과 원칙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막막해서 그랬어요. 미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버지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선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전세 대출 때문에 정말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모르고요. 도연도 덧붙였습니다. 회사 문을 닫으면 직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중학생인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창피해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준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비싼 옷 안 사도 되고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준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평소에 할아버지 얘기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이상해요. 준호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돈에 눈이 멀어 있는데 중학생인 준호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고맙다. 태식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연이 아들을 나무라려 했지만 태식이 막았어요. 아니다. 준호 말이 맞다. 너희들이 준호한테 배워야 할 것 같구나. 도연과 선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보다 어린 조카가 더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왔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태식의 제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40년간 모아온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라. 태식이 편지 몇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영도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책각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사가 되어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영도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보이느냐?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였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언제부턴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태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태식은 다시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딱 말이다. 팔기로 했다. 순간 도연과 선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태식의 다음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돈이지 아버지가 아니니까.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어떡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도 아버지, 너무하세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가르친 게 이런 거였나? 어려울 때만 아버지 찾고 돈 때문에 무릎 꿇고 이게 내가 기른 자식들이냐?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40년간 교단에서 남의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실패한 아버지였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데 왜 반대해요?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자신이 준호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쳤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돈 앞에서 그 모든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나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은 돈만 보였지 사람은 보지 못했구나.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는 것 같아요. 준호 말이 맞네요. 미영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태식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태식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이다. 너희들과 함께 만든 추억 말이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은 다시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는 거냐? 도연과 선영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태식의 질문에 도연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법무법인이 문을 닫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라도 차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그게 멋있어요. 선영도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자주 안부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리워서요. 선영의 말에 태식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6개월 후 태식의 땅은 정말로 팔렸습니다. 최종 보상금은 2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태식은 그 돈을 모두 박태식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었어요. 장학재단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의 옛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태식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한 학생이 태식에게 인사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식은 그 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말했어요. 도연과 선영도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지만 도연은 작은 사무실을 차려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선영도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영이 태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네요. 도연도 아버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식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태식은 거실에 걸린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좋은 아버지가 된 것 같네요.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순이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은 태식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장학재단이 문을 열었다. 30년 전 투자한 작은 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다. 돈은 흙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 움켜쥐면 썩지만 나누면 꽃이 핀다. 아이들도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것 같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1년 후 박태식 장학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태식은 그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도연과 선영도 재단 운영을 도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태식은 마당에서 순이가 가꾸던 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수입니다. 20년 전에 선생님께 배웠던. 태식은 그 제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교사가 됐어요. 지금은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태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구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태식은 생각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 제자들의 존경,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태식은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네요. 그리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범한 교사의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